벙커원 특강. 일주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인류 멸망 특집을 하려다가 사실 칼세건 코스모스에도 그런 교훈들이 좀 있거든요. 아마 뒤쪽에 나오지 않을까 해요. 조금 이르다 아직은. 그래서 예정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칼세건 살롱 벌써 7번째 시간 됐네요. 늘 함께 하시는 이명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수성이랑 헷갈릴 맞아요.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어떤 사람들 수성 네. 보고 달이라고 많이 하세요. 굉장히 네. 닮았어요. 달입니다 물론. 네.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천문대에 와. 갔다가 아이폰으로 천문대 망원경 렌즈에다 붙이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여러분. 예, 요즘 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으로 찍을 수 있어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네, 14일 날. 예, 14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지나갔겠지만 죄송합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 미리 알고 가셨어야죠. 달과 관련된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슈퍼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막상 보니까 별로 슈퍼문은 아니잖아요. 슈퍼문 왜 저 슈퍼문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막 엄청 달이, 크게 나오고 그렇죠. 네, ET에 나오던 그런 달 있잖아요. 네. 막 그런 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야 저게 애게. 근데 이분은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슈퍼문이라는 게 이제 달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달이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할 리가 없잖아요. 걔는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커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가까워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아요. 그래서 제일 멀리 갈 때랑 제일 가까울 때가 있는데 이제 제일 가까울 때 마침 보름이면 엄청 커 보이는 거죠. 그런 걸 슈퍼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뭐 68년 만에 가장 크다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네. 48년인가 40몇 년 이후로. 네. 근데 이게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요때가 지금 그 지구랑 달이 가까이 이렇게 붙는 때거든요. 근데 11월달이 하는데 이 가까워지는 것도 매번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지난 그 뭐 70몇 년이라는 건데 네. 그 이래로 제일 가까워지는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혹시 여기 1948년 이전에 태어난 분 계신가요? 네. 그렇지 않다면 14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기예보도 봤는데 날씨도 좋대요. 춥지도 않아요. 네, 그날 뭐 5시 반쯤 달이 뜬다 그러고 아마 네. 한 8시 뭐 한 반쯤 절정을 이루는 네, 한 건가요? 30도쯤 올라오는데 그때가 아마 제일 큰 그 무렵인가 봐요. 커 보이는. 네. 15% 정도 커 보이고요. 30%나 밝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높이 떠 있을 때 보통 때 떠 있을 때 사실 새끼 손가락만하게 이게 되게 작게 땡그랗게 보이거든요. 근데 조금 크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크다는 기분으로 보시면 네, 크다는 기분이 들 겁니다. 커 보입니다. 그 사실 쟁반같이 큰 달은 그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떠오를 때 뭐 건물 사이라든가 뭐 이런 근처에 가면 이게 착시 현상으로 커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게 더 큰 걸 보기에는 좋죠. 그러면 14일 날 건물 사이에서 보세요. 네. 그러면 진짜 괜찮을 것 같네요.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칼세건 살롱. 자, 오늘 7째 시간의 주제는 깨끗한 방. 당연히 이 제목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방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고요.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오늘 왜 이분을 모셨는지를 또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프레시안의 과학기자이자 부국장을 맡고 계신 강양구 선생님이십니다. 올라오십시오. 강양구 기자님은 과학 기자라든가 과학 쪽 관련된 이 저널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15년 가까우신. 15년. 예.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그 15년을 해보니까 과학이 재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 제가 그 이번 학기에 한 대학에서 과학기술과 미래사회라는 과목을 학부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의를 하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히면서 회의가 들면서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과 미래사회에 대해서 논할 게 아니라 주술사회 어떻게 벗어날지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고 좀 뭔가 의논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니까는 한 23명 정도 학생이 듣는 수업인데 그 친구들이 단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요즘 과학보다는 이제 음모론과 종말론이 네. 횡행하며 그것이 제가 음모론 전문가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저 음모론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음모론들이 사실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이건이 아마 지금의 한국 사회 모습을 봤다면 굉장히 좀 자기 무릎을 찍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이건이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이라는 책에서 그 이제 그러니까 뭐 반과학 혹은 비과학 혹은 유사과학이 성행하는 미국 사회를 비판을 하면서 머릿말에 우리가 좀 이렇게 본받아야 될 나라로 남한을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한처럼 이렇게 좀 과학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남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네. 코스모스 2014년도 영상 7편 보시고 보면서 저희 코멘터리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이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물론 나이 없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주유소에 가면 무연 휘발유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요즘도 무연 휘발유라고 써놓죠. 그게 이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유연 휘발유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어느 시점에 유연 휘발유와 무연 휘발유가 같이 팔리다가 유연 휘발유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연 휘발유가 바로 납이 섞여 있던 휘발유였고요. 1993년이 돼서야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2006년까지 납이 든 휘발유를 썼습니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저것을 이뤄낸 사람이 바로 이분 패터슨이라는 분이시라는 얘기이고요. 아마 이 환경 문제가 글쎄요, 저 80년대의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도 환경 문제가 좀 다뤄졌었나요, 이명환 박사님? 다뤄졌었고 특히 그때는 이제 핵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었죠. 그렇죠. 그때는 사실 아직도 좀 논쟁이 되고 있고 미국에서 유연 휘발유를 팔고 있던 때고 다들 이제 그걸 쓸 때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까지는 아마 다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강현 기자님께서 또 그 환경에 관련 얘기를 또 오늘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러면 이제 강양구 기자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를 드렸던 프레시안의 강양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다음에 제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프레시안이라는 매체에서 아까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15년에 가깝게 과학, 환경, 보건의료 분야의 기사들을 써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제가 썼던 기사들을 약간만 언급을 하자면 한 10년 전쯤에 이제 뭐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에 특정을 했던 게 저고요. 네. 그리고 뭐 좀 가깝게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정부 방침을 거스르고 병원 실명을 최초로 공개한 기자가 접니다. 네, 그런 기사들을 써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15년 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기사들을 써왔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또 기사도 쓰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먹을거리와 관련된 분야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환경 문제가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여러 환경 문제 중에서도 가장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코스모스의 새로운 시즌에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12번째 에피소드에 보면 이 닐 타이슨이 직접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아마 복습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에피소드예요. 왜냐하면은 정확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찰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예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 강연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죠. 네, 다들 한숨을 쉬시는데 저는 사실은 저희가 한숨을 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007년에 트럼프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을 MB를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국민이고 또 그리고 또 그 MB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또 한 분을 또 대통령으로 지금 있는 이런 나라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한숨을 쉬는 게 약간 좀 나쁘끄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트럼프 당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의미가 있지만 의미가 있고 또 저희가 좀 그 의미를 짚어보고 반성할 만한 대목들이 많지만 특히 한 대목에서는 굉장히 저는 운 이런 얘기 하면 요즘은 계속 조심스러운데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네, 자 인류의 운이 다 했구나 하는 생각. 네, 왜 그러냐면 1997년에 이 인류가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받는 교토우정사라는 곳이 협약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게 2006년에 발효가 됩니다. 근데 2006년에 발효가 되기 전에 이미 그 교토우정서는 사실상 뭐 실효가 없는 협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1년에 어느 나라가 미국이 비준을 다시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이 비준을 철회했냐면 2000년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되었기 때문이죠. 부시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뒤로 교토우정서가 계속해서 뭔가 지지부진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러 번의 협상 끝에 작년에 파리에서 파리협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올해 파리협정이 발효가 되었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비준을 했죠.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비준이 다시 철회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언제랑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거죠. 교토우정서가 별반 역할을 못하고 흐지부지 된 것과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지금 처해 있고 만약에 그 작년에 여러 나라들이 어렵게 협의했던 파리협정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면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 심각한 위기에 대해서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던가 방법이 굉장히 무력해지지 않을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오늘 칼 세이건 살롱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랑 세이건이 혹시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거든요, 오면서. 근데 놀랍게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트럼프도 3번 결혼했고 우리 세이건 선생님도 3명의 반려자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해온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변화가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위기고 가장 큰 환경 문제라는 걸 귀에 박히도록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기후변화 얘기가 좀 식상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또 과학을 좋아하시는 혹은 과학책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접하는 얘기들 중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라는 게 사실은 어떻다? 네, 자연적인 현상이다. 혹은 기후변화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등등의 얘기들, 이른바 기후변화 회의론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여러분, 온실기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온실기체는 사실은 우리 칼 세이건 선생님과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온실 효과라는 걸 학계에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우리 칼 세이건 선생님이 큰 공헌을 하셨기 때문이죠. 1960년에 박사학위 논문 맞습니까, 선생님? 예, 박사학위 논문의 한 챕터가. 네, 맞습니다. 1960년에 칼 세이건이 쓴 박사학위 논문의 한 챕터가 금성의 온실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네. 칼 세이건 선생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금성은 어떤 행성입니까? 금성은 우리 지구보다 대기가 훨씬 더 두꺼운 행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지구보다 태양에 더 가깝기도 하지만은 지구보다 대기 중에 기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금성이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를 합니다. 그렇게 달궈진 금성이 다시 적외선의 형태로 흡수한 태양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밖으로 반사를 해서 내보냅니다. 반사를 하거나 혹은 적외선 복사의 형태로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금성의 에너지 평형이 맞춰져야 되는데 금성은 지구보다 대기가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그 대기가 안으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는 걸 막습니까? 안 막습니까? 막습니다. 그러면서 온실처럼 금성을 데우는 겁니다. 데우는 정도가 아니라 부글부글 끓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에서는 살아갈 가능성이 있더라도 금성에서는 살아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성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지구는 금성에 비해서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의 밀도가 상당히 옅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반사하고 내보낸 다음에 딱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포함한 생명체가 살기 좋을 정도로만 데워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온실 효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기 중에 딱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기 좋을 정도로 지구를 데우는 온실기체의 밀도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은 지구도 어디에 길을 가게 될까요? 네, 그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금성의 길을 갈 수가 있겠죠. 칼 세이건이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경고한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뭔가 인위적인 효과로 인해서 혹은 다른 효과로 인해서 지구 대기의 온실기체의 밀도가 높아진다면 지구도 어쩌면 금성과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경고를 1960년 박사학위 논문의 한 챕터에서 칼 세이건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이슈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미리 예견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생기고 있냐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를 데우는 대표적인 온실기체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거든요. 우리가 CO2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자체는 사실은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대기 중에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는 것처럼 일정 정도의 퍼센터지 정도의 이산화탄소는 항상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부터 급격하게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팩트입니다. 1860년대 정도부터 인류가 세계 곳곳의 기상청 비슷한 기관에서 온도를 측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 온도 측정 기록들을 다 모아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100년 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을 얼마, 1901년의 평균 기온은 얼마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측정을 해서 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산을 해봤더니 인류가 온도 측정을 하기 시작한 시점보다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몇 도가 상승했다고요? 네, 0.6도가 상승했습니다. 네, 여러분 0.6도라고 하면은 좀 우스운 온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의 30% 정도가 멸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에 반대하고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온도 측정이 시작한 시점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을 2도 상승하는 선에서 막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대기 중에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진 것도 팩트고, 그리고 온도 측정을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0.6도가 올라간 것도 팩트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팩트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 네, 팩트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대개 99%의 과학자들은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기온이 0.6도 올라간 데는 왜 올라가느냐 하면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지구에 존재하는 약 99% 정도의 대기과학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시점을 봤더니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어떤 시점과 맞아떨어집니까? 네, 산업화의 시점과 맞아떨어집니다. 네, 인간이 산업활동을 하기 시점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활동, 뭐 정확하게 말하면 산업화죠. 그래서 likely 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대기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95% 이상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중요한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관측을 시작한 시점 대비 0.6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어떤 시점과 똑같냐면 인간의 산업 활동이 시작한 시점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세 가지가 뭔가 인과관계 혹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거의 99% 혹은 99.9% 정도 이상의 기후과학자들이. 그래서 기후과학자들 사이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 명제인데 이 지구온난화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지구과학자는 전 세계에 몇 명? 6명 정도 있는 것 같다. 그 6명의
연구비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더니 그 연구비 출처가 다 어디랑 연관이 돼 있다? 아까 석유 기업들과 연관이 돼 있고,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계속 논문들을 내는데 그 논문들이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내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뭐 청계재단 같은 데서 돈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름은 재단에서 돈을 받았는데 사실은 청계재단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받은 재단의 실소유주를 따져봤더니 다 무슨 석유 기업들인 거죠. 뭐 엑손 모빌 뭐 이런 기업들인 거죠. 뭐 쉘 뭐 이런 기업들인 거죠. 그런 기업들에서 계속 손을 받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쓴 논문을 네이처라던가 사이언스라던가 뭐 뉴사이언티픽이라던가 뉴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던가 뭐 이런 식의 좀 과학 전문 저널이라던가 아니면은 과학 전문 저널 정도의 권위를 인정받는 파퓰러한 과학 잡지에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던가 뭐 이 칼 세이건 다큐멘터리를 방송하긴 했습니다만은 팍스 TV라던가 뭐 어쨌든 그런 데서는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마치 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이 지구 온난화 명제에 과학계에서 마치 굉장히 심한 뭐 이걸 믿는 사람들과 회의적인 사람들 사이에 뭐 논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있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산업 활동과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왜 여기서부터 문제냐면 지구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자체는 맞는데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후변화입니다.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기후변화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놓고서는 굉장히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희들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3가지 정도의 스펙트럼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화시켜 보면 가장 왼쪽에는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배출한 온실기체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지구온난화가 파국적인 기후재앙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미 늦었다? 네, 인류가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비관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맨 끝에는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낙관론자들 중에서 낙관론자들이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도 지구온난화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래 지구가 좀 더워지고 있긴 하고 그 지구가 더워지는데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기체 배출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다 인정해. 하지만은 그 영향이 어떨 정도로 우리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제한적인 영향력 이상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낙관론을 펴는 견해가 있습니다. 낙관론자들 중에는 굉장히 이제 그 인상 깊은 낙관론을 펴는 분도 있죠. 어쩌면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인류가 더 살기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와인 재배를 못하던 곳에서 와인을 재배해서 와인을 만들어 마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일광욕을 할 수 있는 날들이 늘어나서 삶이 훨씬 더 윤택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북반구의 1세기에 사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런 낙관론을 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은 그 사이에 바로 항상 언론에 자주 오르락내리는 UN 기후변화 협약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과학자들 혹은 그 보고서를 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IPCC라고 약자로 유명하죠.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이 기관이. 중간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의 효과로 뭐 북극의 얼음이 녹고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고 뭐 기후 재앙으로 가뭄이 생기고 뭐 등등등의 얘기들이 IPCC 보고서에 언급이 되는데 그분들이 중간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놀라셨죠? 여기 이 대목에서 좀 놀라야 되는데 제가 놀람을 강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이게 중간 정도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이 비관론의 입장에서 온 과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테드 강연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헨슨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그 과학자는 이 정도의 입장이었다가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계속 이쪽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을 대표하는 목소리들을 내고 계시는데 막 늙음하게 시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백악관 앞에서 그리고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 IPCC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가 굉장히 편향돼 있다는 겁니다. 왜 어느 쪽으로 편향돼 있냐면 낙관론 쪽으로 편향돼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딜레마의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지구온난화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그 지구온난화가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 어떤 효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오늘 강연의 중요한 키워드인 불확실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확실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내일 저희 촛불 집회 해야 되는데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야 되는데 날씨가 좋아야겠죠. 근데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아니면은 춥고 비가 내릴까요? 일기예보는 어떻습니까? 일기예보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그제까지는 좋다고 하더니 오늘은 또 날씨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내일 한 명이라도 덜 나오게 하려는 음모인지. 네, 어쨌든 그런데 자, 여러분들 기상청 욕 많이 하시잖아요. 기상청 욕 많이 하시죠. 사실은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제 이 얘기에 동의를 하실 텐데 일기예보는 열흘 정도가 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내일이나 모레나 글피 정도의 일기예보는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한 열흘 정도 후에 일기예보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확도가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확률에서 50%는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수치와 똑같기 때문에 50% 미만의 일기예보는 사실은 예보를 하나 마나라는 거죠. 동전 던지기의 결과는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대다수 과학 논문은 시뮬레이션이라는 과학 기법을 전제합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과학 기법을 전제를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런 국지적인 일기를 예보하는 기상 모델을 범위를 높이고 시간을 넓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더해서 긴 시간 넓은 지역의 기후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게 바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시뮬레이션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장 열흘 후에 한반도라는 이 좁은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든데 3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 전 지구적인 기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네, 앞으로는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에는 굉장히 심한 불확실성이 그 자체로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저희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13말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칼 세이건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과학과 사람들이 하는 행사에 호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이 벙커원이라는 공간에 호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임영현 선생님께 호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과학에 비교적 신뢰를 보내시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은 저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과학과는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왜 성격이 다른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과학은 예를 들자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던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던가 심지어는 양자역학과 같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연을 잘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자연을 잘 더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으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까지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양자역학을 통해서 미시세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이라는 게 여기 있다면은 그 자연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모사하는 것이 목적인 과학이 저희가 머릿속에 생각해 두고 있는 과학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과학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이런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지금 이 상태대로 우리가 온실기체를 배출을 하다가는 100년 후에 지구의 기온이 6도가 오를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논문이 네이처의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논문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온실기체를 지금처럼 배출해가지고 100년 후에 6도가 되는 걸 확인하는 게 그 논문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그 논문의 목적은 어떤 데 있냐면은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걸 줄여야 됩니까? 어때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활동으로 온실기체 농도를 줄이면 100년 후에 그 논문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확인할 수 없어야 그 논문은 성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논문의 목적은 지금처럼 우리가 온실기체를 계속 배출해서 100년 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6도 상승하는 데 그 논문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행동을 해서 그 논문의 결과가 현실과 일치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게 그 논문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 활동의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네. 그런 과학을 개념화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개념을 붙였냐면 Science for Policy라고 개념을 붙였습니다. 정책을 위한 과학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정책을 위한 과학에서는 불가피하게도 무엇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네, 불확실성이라는 게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주로 영어 논문들인데, 그 논문들을 보면 과학 논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might, may. 여기 뭐 세대별로 좀 다르겠지만 성문 기본 영어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might는 뭔가요? 네.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을 표현할 때 might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1급의 저널에 실리는 기후변화 논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심지어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문에서 might가 몇 번이 쓰였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리뷰 논문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제가 다음 화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마이클 헨슨 같은 굉장히 비관적인 기후변화 과학자들이 왜 굉장히 비관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드백 아시죠? 피드백. 네.
데모김 현상이라고 번역을 하죠. 어떤 결과가 원인을 더 자극을 해서 뭐 네거티브한 음의 피드백,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을 감쇄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최초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을 이렇게 높이는 효과를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명백한 두 가지의 포지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양의 피드백이 존재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이겁니다. 북극의 얼음이나 남극의 얼음이나 그린란드의 얼음이 지구가 더워지면 녹겠죠. 실제로 녹고 있습니다. 그런 얼음이 녹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얼음은 투명하잖아요. 투명해서 반짝반짝반짝합니다. 얼굴을 비춰보면 내 얼굴이 비춰지죠. 그런 얼음들의 효과가 무엇일까요? 햇빛이 오면 그 햇빛을 어떻게 할까요? 반사를 하겠죠. 반사를 하겠죠. 그린란드라던가 남극이라던가 북극의 얼음의 상당수의 용도가 지구로 진입하는 태양 에너지를 반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온실효과로 데워지는 걸 그 얼음들이 상당한 정도로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그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되면 바닷물은 어떻습니까? 반사하기도 하지만은 햇빛을 어떻게 하나요? 흡수하죠. 네.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효과로 그린란드라던가 북극이라던가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얼음이 반사해주는 효과는 사라지고 그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되면 들어오는 햇빛을 더 품어서 지구를 데우는 효과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이분들이 걱정하는 첫 번째 포지티브 피드백입니다. 두 번째 포지티브 피드백은 좀 더 심각합니다. 왜 좀 더 심각하냐면 이런 겁니다. 북이 60도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텐데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의 의미가 뭔가요? 네, 계속해서 얼음이 녹지 않는 땅입니다. 네, 계속해서 얼음이 녹지 않는 땅입니다.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밑에는 동물의 사체도 있고 식물의 찌꺼기도 있고 나무, 풀 뭐 등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유기물이 묻혀 있는데 그 유기물이 썩지 않은 채 영구 동토층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 비관론자들이 걱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양의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의 효과는 뭐냐면 지구가 더워지면은 그 영구 동토층이 어떻게 될까요? 녹겠죠.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그 영구 동토층 안에 들어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유기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썩으면 뭐가 나옵니까? 네, 썩으면 네, 여러분들이 방귀 낄 때 거기에 섞여 나오는 메탄이 나옵니다. 근데 메탄은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의 강력한 온실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의 농도가 높아져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영구 동토층이 높게 되면 영구 동토층 안에 갇혀있던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기체가 배출을 하게 되어서 지구를 더 더워지게 할 거라는 거죠. 그게 이분들이 걱정하는 파국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북극이나 남극이나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서 생기는 포지티브 피드백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가운데 있는 IPCC가 내놓는 시뮬레이션이나 보고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PCC가 내놓는 보고서에는 이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유출되는 메탄이
초래할 파지티브 피드백에 관련된 논문들은 이 보고서에는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시사상식을 하나 제가 언급을 해드리자면 IPCC의 과학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나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직접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이에 몇 년간 나온 수많은 기후과학에 관련된 논문들이나 정책 보고서들을 다 리뷰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걸 골라서 종합해서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고서를 반영을 하고 어떤 보고서를 반영하지 않는지가 이미 굉장히 정치적인 일인 거죠. 근데 이 IPCC의 보고서를 내놓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걱정하는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파지티브 피드백과 관련된 논문들을 여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반영하면 중도 입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중도 입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를 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 기자 너는 어느 쪽이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사실 살짝 이쪽에 서 있습니다. 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다라는 걸 저희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인정을 할 때 사실은 불확실성을 인정할 때 저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효과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이 기후변화 문제는 무엇이 되냐면 과학자들만 논쟁하는 과학 이슈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됩니까? 네, 정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이자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과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후변화 과학은 소수의 과학자들이 실험으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들, 과학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들이 뭔가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판단해야 될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좀 더 여러분한테 제 생각을 강요를 하자면 기후변화 문제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선택을 해야 될까? 비관론일까? 아니면 낙관론일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해온 강연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집단은 비관론자들입니다. 저는 개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집단은 낙관론자들입니다. 배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개미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초래할 기후변화가 심각한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뭔가 대비를 합니다. 실천을 합니다. 반면에 이 배짱이 그룹은 지구가 좀 더워지겠지만 일광욕 할 수 있는 날도 늘어나고 훨씬 더 품질 좋은 포도를 재배해서 좀 더 맛있는 와인도 만들 수 있고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 50년, 좀 더 길게 잡아서 한 100년 후에 진짜로 지구온난화의 효과가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효과가 막 나타났는데 굉장히 다행히도 인류에게 굉장히 다행히도 이쪽 얘기가 맞았습니다. 실제로 이 배짱이들의 얘기처럼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효과가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운이 좋게도. 자,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네, 좋습니다. 예. 배짱이들도 좋고 개미들도 좋습니다. 물론 개미들은 좀 배짱이들한테 꾸사리를 먹겠죠. 어이구 이 하면서. 하지만은 뭐 살아가는데 꾸사리 좀 먹고 말지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한 50년 후 100년 후에 지구온난화의 효과가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재앙이 굉장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하게 나타납니다. 막 무슨 할리우드 영화 투모로우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진짜 기후재앙, 전 지구적인 기후재앙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 개미와 배짱이 중에서 생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곳이 어딜까요? 네, 개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미입니다. 그리고 그 개미들이 조금 여력이 있다면 그 개미들이 어디에 선도 내밀 수 있을까요? 심지어 네, 배짱이들한테 선도 내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련의 이유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는 좁은 의미의 과학 이슈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일상적인 의미의 정치 이슈가 되는데, 그 정치 이슈가 된 기후변화와 관련된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태도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배짱이보다는, 제가 배짱이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배짱이보다는 개미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정말 천하의 태평한 배짱이, 그것도 석유 기업의 돈을 받는 배짱이인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게 굉장히 걱정됩니다. 네, 오늘 준비해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럼프가 그냥 인류한테만 해로울 줄 알았더니 지구의 수많은 생명에게 해로운 존재였군요. 어떻게 하면 좋죠?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생각 났어요. 그 파스칼이 왜 지옥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동의하진 않지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끝나는 거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죽어서 내가 신을 안 믿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히 타게 되면은 얼마나 손해냐. 그러니까 난 믿어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저희가 여기서 종교 이슈를 꺼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으나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걱정해서 손해볼 거 없다, 주위에서 손해볼 거 없다. 네, 제가 사실은 파스칼에게서 차용한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예,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일단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0.6도만 올라가도 30%가 멸종을 한다고 하셨는데 6도가 올라가게 되면 정말 뭐 엄청난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쩐지 뉘앙스가 6도가 올라갈 거고 우리는 다 그래서 멸망하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노력해보자라는 뉘앙스로 저는 조금 느껴졌는데, 정확하게 저의 의도를 간파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 혹시 모르잖아요. 마이트. 네. 어쨌든 우리 자식들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아기라고 해서 죄송해요. 네, 우리 저 학생들, 어린이들은 사는 날이 우리보다 훨씬 길 거예요. 어쩌면 22세기를 볼지도 모릅니다. 쟤네들 나이 들어서 100세, 뭐 120세, 100까지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더워져가지고 아마 건강이 좀 좋겠지만 춥지도 않고, 기후변화 때문에 한 그때쯤 돌아가시면 호상이네요, 뭐. 네, 생각해보니까. 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우리 칼 세이건 살롱이 또 의도하는 바, 과학뿐만 아니고 역사, 정치,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또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강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지구 온난화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 전에 다른 질문들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주에도 날씨 패턴이 있나요? 있다면 현재 연구자들이 있나요? 그 우주 날씨 예보를 해요. 그죠?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네. 하고요. 그러니까 우주 날씨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화성 날씨 예보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화성에 이제 대기가 있잖아요. 거기 자기장은 없는 대신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태양이 뭐
플레어가 폭발하거나 이러면 태양에서부터 이제 빛이 날아온 다음에 입자가 날아오잖아요. 그게 이제 행성에 영향을 미치죠. 지구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날아오면 그게 많이 날아올 때는 뭐 전자기기 같은 것들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뭐 국제우주정거장은 기기를 다 끄고 그 기간 동안 잠복을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우주 날씨 예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태양 연구하시는 분들, 뭐 주로 그런 분들이 우주 날씨 예측을 하고요. 화성은 거기 모래 폭풍 같은 거 이런 부른 것들을 실시간으로 그 웹에서 중계하면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우주 날씨 예측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매우 많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거 어려워서 저는 읽기만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중에 지르콘 결정으로부터 지구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첫째는 지르콘 결정이 지구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운석에서 왔다는 근거는 이 결정이 크레이터에서 발견됐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라늄 같은 중원소의 존재 때문인가? 그러니까 보통 운석이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왔다는 걸 보면 암석의 그 조성비 같은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지구에 떨어진 운석을 보면 화성에서 온 것도 있고 달에서 온 것도 있고 금성에서 온 것도 있고 뭐 수성께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지구와 다 이 화산이 터지고 암석이 굳을 때 조건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생길 수 없는 화학 조성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쪽 가서 탐사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를 해서 바깥에서 왔다는 거를 보통 확인을 하죠. 네. 매우 많아서 한 두세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르콘 결정의 초기 원소 함량이 방사성 붕괴에 의해서만 바뀌는 건지, 혹은 지구 내 기존에 있던 물질과 섞이는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니까 뭐 섞이는 과정도 있었는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얘네들이 그 섞이는 것들보다는 그 원래 있던 원자 핵이 분열하는 그 과정은 다른 조건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오염되어서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 붕괴가 됐던 그 주기들은 다른 영향을 안 받는다. 그게 핵심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나이를 계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지르콘 결정의 연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양계 생성 과정을 거친 지르콘 결정의 나이인 것이지 지구의 나이와 똑같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가? 태양계의 나이와 지구의 나이는 어떤 관계가 있나?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 게 뭐 태양 따로 형성되고 그다음에 지구 따로 형성되고 목성 따로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 태양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이라는 별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성운이라고 해서 그 가스나 먼지들이 많은 그 거대한 그 성간 물질들의 구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별들이 수천 개, 수만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포도송이처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게 그 태양계도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이렇게 공전을 하거든요. 지구가 태양 공전, 이게 한 2억 2천만 년마다 한 바퀴 공전을 하는데 한 지금 20바퀴 이상 공전을 했어요. 공전하면서 같이 태어났던 수천 개의 별들이 제각기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면 100개 없어지고 또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100개 없어지고 이렇게 막 흩어져서 지금 태양이 혼자 있는 거고요. 태양 주위에 있는 별들은 다 왔다 갔다 하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이고 태양과 같이 태어났던 애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 성운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고 여러 별들이 태어나고 또 그 별들이 태어날 때 가운데가 별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뭉쳐서 행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은 물질 구조를 가진 토대 속에서 같이 생기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에서 지구를 형성하거나 태양을 형성하거나 이렇게 막 그 붙어서 형성되는 거 말고 찌꺼기들 아까 소행성도 있고요. 또는 오르트 구름이라 그래서 아마 두 번째 시간인가 첫 시간에 나왔던 해성의 그 씨앗이 되는 그런 것들은 미처 합쳐지지 못하고 나면 찌꺼기거든요. 그러니까 찌꺼기들이 합쳐진 게 태양이랑 그 뭐 지구 같은 거라면 그렇게 합쳐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은 시대에서 출발한 것인 거죠. 그래서 소행성이나 이런 것들 또는 운석을 떨어진 그 기원이나 시간을 하면 그게 바로 처음으로 지구를 또는 태양을 형성했던 그 물질들의 나이를 따지니까 그게 태양이나 지구의 뭐 형성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죠. 네, 뭐 태양이 조금 더 일찍 만들어진 것 같이 나오긴 하지만 그 차이가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네. 그렇게 만들어지고 지구는 처음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가 충돌해서 깨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기간의 차이가 약간 있게 뭐 되는 거죠. 몇백만 년이나 뭐그 네, 정도인데 뭐 그 정도 중요하진 않은 거니까요. 중요하지는 않은 차이가 네.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강양구 기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물론 답은 나왔지만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지구 온난화는 인류에게만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는 않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이 되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아까 그 1도가 지나면 지구 생명체의 30% 정도가 멸종이 된다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0.6도 높아진 지구의 효과로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을 당하곤 하고 멸종 위기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그 영향을 가장 늦게 받는 그 지구상의 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 효과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안 들어보셨을 법한 예를 하나 들자면 뭐 북극곰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꾸 바다가 나섭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꾸 바다에 녹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자꾸 늘리려고 바다가 주제넘게 나서요. 네, 주제넘게 나섭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바다가 나서는 거죠. 그렇다면은 바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바다가 뭐가 될까요? 야, 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탄산수가 되잖아요. 네. 바다가 설탕만 넣으면 바다가 사이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과장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좀 더 탄산수에 가까운 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과학적으로 좀 풀어보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으면 바다의 산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pH라고 하는 그게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구상의 바다에 사는 대부분의 생명체는 약 알칼리성이나 약 산성에서 살도록 진화가 되어온 이 생명체들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바다의 산성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의 변화로도 엄청난 생태계 재앙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조개류라던가 아니면 산호라던가 특히 바다의 그런 변화에 민감한 종들부터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런 상황들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책을 지금 추천을 해드리겠는데, 그 뉴요커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인정을 받는 잡지가 있는데 그 뉴요커의 환경 저널리스트로 오랫동안 이 경력을 쌓아온 엘리자베스 콜버트라고 하는 저널리스트가 있는데 그 저널리스트가 재작년에 미국에서 낸 책 중에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똑같은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재작년에 나왔어요. 거의 미국이랑 시차가 없이.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상도 받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좀 엉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읽을 만한 수준이 아닌 건 아닌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뭐 원서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원서를 읽을 만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코스모스 1편인가에 아마 그 5번의 대멸종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6번째 대멸종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인류세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인류세가 지금 끝나가는 거죠, 근데. 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퍼져 나와서 대기에 온실 효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원상태로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약간 비판적인데 그냥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은 정말 진지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아니에요. 진지한 아이디어예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권에다가 지구 온난화가 문제면은 햇빛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지구가 더워지면서 그 햇빛을 반사하는 얼음들도 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햇빛을 반사해버리면 된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거 진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대기권에다가 혹은 사막 같은 데다가 거울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감싸서 햇빛을 반사해서 지구로 오는 햇빛의 양을 줄인다라는 굉장히 진지한 아이디어가 있고요. 네, 진지한 아이디어입니다. 아니 도대체 거울을 어느 정도 놔야지 네, 그게 그러니까 아니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그런 연구에 네. 예, 그 지원을 하고 계세요. 일단 그런 아이디어도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지구공학이라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어떤 분들은 사실은 지구 온난화는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5도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연구도 빌 게이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헬륨 풍선을 대기의 성층권에 띄운 다음에 그 헬륨 풍선에다가 무엇을 달아서 성층권으로 올리냐면 황산염 입자를 확 대기권에 뿌려주는 겁니다. 황산염이 어디서 그 황산염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화산이 폭발하면 그 안에는 이산화탄소도 들어있지만은 황산염 먼지가 대기권으로 확 분출이 됩니다. 그러면 되게 굉장히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면 그 황산염 입자가 성층권에서 무엇을 막는 효과를 낼까요? 햇빛을 반사해서 막는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아주 일시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온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지구가 계속 더워지는 게 문제라면 헬륨 풍선 여러 개에다가 적정한 수준의 황산염 입자들을 그 주머니에 매달아 가지고 성층권까지 올린 다음에 거기에서 그 입자들을 확 열어서 뿌려주면 마치 화산 폭발의 효과인 것처럼 햇빛을 막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진지하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빌 게이츠 같이 정신이 멀쩡한 분이 거기에다가 돈을 대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식의 지구공학적인 발상으로 지구공학적 발상이 지구온난화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왜 고개가 갸우뚱해지냐면 일단은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한 거죠. 그 효과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애초에 그걸 의도했던 사람의 의도처럼 꼭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처럼 지구온난화 잡으려다가 지구를 완전히 냉각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고요. 그건 뭐 영화적인 상상력이니까 그거보다 좀 더 낮춰서 좀 약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산 폭발로 황산염 입자가 대기적으로 방출이 되어서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구의 몇몇 특정 지역들의 가뭄이나 한발이 엄청 심해집니다. 근데 그 지역들이 또 대개는 어떤 지역이냐면 아프리카라던가 동남아시아라던가 이런 곳들이에요. 그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증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구 전체에 설사 그게 효과가 있어서 지구 전체의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황산염 입자를 대기 중에 퍼뜨려서 그 결과로 몇몇 지역들이 거의 괴멸 상태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 인류가 용인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정의의 문제가 되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걸 또 지지하는 분들이 대개는 다 1세계의 엔지니어들이나 과학자들이고 또 1세계의 기업가들인데 저는 그게 전 지구적인 정의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렸습니다만은 기후변화가 정치의 문제라고 했던 데는 또 이런 정의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그 1세계의 사람들이고 1세계에 특히 부유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그 대책을 내놓는 게 바로 뭐 그런 발상이거든요. 근데 그 발상의 효과로 지금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피해를 가장 보는 지역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면은 그게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저희들이 한 번쯤은 제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려했던 것들이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요즘 여러 의미에서. 근데 진짜로 온난화 어떤 지역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희생시킨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일 테니 어느 쪽이 희생될지는 명약관화한 거고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정말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뭐 가십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앞장서서 대비하는 산업계가 어떤 산업계일까요? 보험업계입니다. 보험업계. 네, 보험업계. 가장 발빠르게 태스크포스 팀도 꾸려서 상품들을 만들고 기업들과 부유한 사람들과 미팅을 하고 제1플랜, 제2플랜, 제3플랜 등을 만들면서 예를 들어 맨하탄이 잠기면 뉴저지 어디로 이주를 하고 뭐 등등등을 포함해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굉장히 정교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는 게 보험업계입니다. 글로벌 보험업계. 걔네들은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기후재앙이 노다지인 거예요. 예, 아까 얘기하신 중에 이 IPCC가 굉장히 중립적인, 좋게 말해서 입장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IPCC가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면이 있다면 그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역학관계라는 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IPCC라는 기관 자체는 굉장히 정치적인 기관입니다. 예, 정치적인 기관.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IPCC와 관련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여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거의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과학자도 포함되어 있지만 각국에서 파견한 공무원, 국제기구 관료들, 기업 쪽 사람들, 로비스트들, 그리고 굉장히 극소수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환경단체 관계자들 등등이 다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분과,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후과학에 초점을 맞춘 과학적인 분과도 있지만은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인간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는 분과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분과들이 나눠져서 그 분과들이 그 분과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나 정책들이나 보고서들을 다 리뷰를 합니다. 리뷰를 한 다음에 각각의 분과에서 초안을 만들고 그 초안을 종합을 해서 한 편의 보고서를 내놓는데 마지막에 발표하기 전에 그 보고서를 각국 정부에서 파견한 이해 당사자들이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검토를 하면서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 대표가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뭐 몇 쪽의 몇몇 조항은 수위를 낮추거나 빼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이거 인주 못 하겠어. 이런 식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을 한 결과물이 저희가 내놓는 보고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의 위치를 아까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하는 스펙트럼에서 가운데 정도에 내놓은 것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 그 정도도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인류의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럼 주류 과학이라는 얘기가 아까 계속 좀 나왔는데 비주류 과학과 주류 과학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류 과학이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동료들의 그 심사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내면 그냥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랑 경쟁을 하고 있는 동료 학자들이 최소 2명, 3명이 붙어서 그 논문을 심사를 해요. 피어 리뷰라고 그러는데 정말 박사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당하게 실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경쟁을 하고 있는, 왜냐하면 같은 분야에 심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2명 내지 3명한테 오케이를 받아야 저널에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험난한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사소한 어떤 계산이라든지 전체적인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계 내에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이 되는 것들을 아까 강양국에서 얘기한 나머지 99%의 학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 저널에 실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피어 리뷰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그게 어떤 선언이든 과학적인 방법론이든 데이터 샘플링이든 뭔가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걸 또 수용하는 저널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뭐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몇 가지의 중요한 저널들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과정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가 주류와 비주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지구온난화를 믿지 않는 혹은 받아들이지 않는 6명은 도대체 누굽니까? 설마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시진 않겠죠? 네, 한때는 외웠었는데 한때는 외웠었는데 지금은 또 그분들도 많이 늙어가지고, 예, 그분들도 많이 늙어가지고 그런데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의 저술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 있죠. 네, 그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온 지구 온난화에 속지 마라라는 선정적인 제목의 책의 네. 저자가 이 대표 주자 중에 한 분이신데, 참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저도 이 다큐를 봤는데요. 질문도 왔는데 그 미국에서 왜 가축을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지 않습니까? 소, 돼지 뭐 이런 것들. 걔네들 때문에 메탄가스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그게 사실은 오히려 훨씬 더 양이 많다. 그래서 온실효과의 주범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먹는 육식 때문에 소를 많이 사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소를 대량으로 사육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상당하고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의 농도가 상당하고요. 또 그렇게 사육하는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온실 효과를 지닌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맛있게 육식을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사육하는 소 혹은 돼지 같은 가축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가 하신다면 그 얘기는 수긍할 만한 얘기인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메탄가스라는 건 쉽게 파괴가 되잖아요. 다른 거랑 결합하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다들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장기적이고 그런 주범은 이산화탄소라는 거는 명확한 거죠. 근데 네. 메탄가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자, 그 얘기 아세요? 제 여담인데요. 제가 영국에 4년을 살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헌혈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광우병 인자를 갖고 왔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영국, 네덜란드 네, 헌혈 못 하시는 분들. 네, 전대 살던 사람은 평생 동안 헌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광우병 한참 시끄러울 때 제가 그 기사를 썼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하지 않다면 왜 나 헌혈 못하게 하냐고. 물론 헌혈할 생각 별로 없어요. 무서워요. 그 글도 썼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판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공정에서 오히려 뭐 에너지가 더 든다거나 혹은 희귀한 것을 뭐 사용을 해야 된다거나 또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이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제가 설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가 자리인 만큼 간단하게 답을 하자면은 저는 바로 그런 식의 질문이 인류의 진보를 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100년 이상 의존해온 에너지원이 화석 연료잖아요. 석탄까지 염두에 두면 200년 이상 의존해온 연료인 거죠. 그 석탄이라던가 석유라던가 천연가스에 지금 우리가 의존해 와서 화석 연료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이 꽉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희가 계속해서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면 마치 박근혜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국내각을 해야 되고 박근혜를 계속 대통령으로 앉혀놔야 된다라는 그런 공포가 저는 똑같은 논리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햇빛이라던가 바람이라던가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여러분들 똥 오줌이라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 기술들이 마치 열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냐면은 우리가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것만큼 화석연료에 투여하는 것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고 정기요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열등해 보일 뿐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력 에너지라던가 화석열, 석탄이라던가 석유라던가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에 쏟는 만큼의 홍보라던가 연구라던가 활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우리 일상 속으로 쑥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에너지 혁명이고 또 우리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층권에 황산 먼지를 뿌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이거든요. 네, 왜 생산적이냐면 여러 가지 위해서 생산적인데 아까 제가 개미 얘기했고 배짱이 얘기했죠. 근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의 효과로 기후지향 같은 게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를 줄이는 건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일단 미세먼지 안 나오잖아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고요. 기후재앙 같은 게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중동에 있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중동의 석유를 둘러싼 피해의 역사가 종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런 걸 기회를 잡는 것처럼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났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회사가 세계 최고 회사 아닙니까? 제일 큰. 근데 국영 회사잖아요. 그 왕자들이 갖고 있는. 근데 그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주식을 오픈하는 거죠. 주식시장. 그러면서 그 돈을 그러니까 상장을 하니까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국에서 최고 태양광 국가로 탈바꿈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것의 첫걸음으로 상장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판도가 지금. 그러고 그 미국에서 가장 큰 석탄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화석연료를 한다고 하지만 이미 산업계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렇게 된 거고요. 아시겠지만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몇 년 후부터는 자기네 우리 국민기금 같은 거, 국민연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가 관련된 것에 투자 못하도록 하는 법안들, 이런 식의 것들이 주류 경제계에서 발빠르게 이 사람들은 환경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이익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그렇게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흐름들이 막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예외적인 흐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재생 가능 에너지에 좀 관심을 쏟는 재벌 기업이 굉장히 드물죠. 네, 이게 참 예외적인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좀 재벌 기업들 중에서도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은 약간 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하나가 태양 에너지에 신경을 쓰고 있고 효성이 풍력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흔히 3대 재벌이라고 하는 삼성이라던가 LG라던가 SK 이런 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신규 투자도 예전에 좀 검토를 하다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그 위치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삼성 같은 곳이 좀 그런 걸 검토해야 되는 재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 같은 그룹의 경우에는 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강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최순실 딸내미한테 돈을 주는 게 훨씬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방금 이명현 선생님께서 요약한 대로 되게 삼성과 뭔가 미래를 놓고 경쟁을 하는 글로벌한 대기업은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놓고 있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굉장히 두 가지의 중요한 일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조만간 아베가 푸틴을 만난다고 합니다. 거기서 두 가지 깜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가 강제 점령하고 있던 섬을 일본한테 다시 돌려주고 그 대신에 쿠릴 열도로 이 쿠릴 열도와 블라디보스토크로 통하는 철도를 놓는 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섬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육지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손정희 씨잖아요. 손정희 씨가 지금 가장 꽂혀 있는 게 재생 가능 에너지예요. 근데 저는 그 프로젝트가 과연 바람직한 프로젝트인지에 대해서는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분의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고비 사막 같은 곳에 태양광 발전기를 대량으로 설치한 다음에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일본 열도로 끌고 와서 그걸로 일본 열도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해서 그만큼의 전기를 다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오래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송전로를 러시아랑 일본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놓는 안이 그 철도 건설안과 같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첩보 같은 게 지금 있어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곳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게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분위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무슨 네 그렇죠. 일단 뭐 우리 문명이 화석 연료에 중독돼 있는 상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중독 상태가 중독된 상태에서는 그거밖에 안 보이죠. 그걸 먹어야만 살 것 같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생각도 다시 해야 되고 섬도 다시 반추해 봐야 되고 심지어는 때로는 어디 시설에도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이런 활동이 필요한데,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지금 물론 이 시설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요, 이런 문제로 그런 때가 오고 있고 이미 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좀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희들 방송이나 칼세건 사롱 같은 곳에서라도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게 또 느껴지고요. 마지막 질문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효과가 좋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없나요 혹시?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는데. 아니요, 없지 않습니다. 저는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텐데, 여기 SUV 타고 다니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습니까? 이 분위기에 손 들겠습니까? 네. SUV만 안 타고 다녀도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저는 차를 타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예. SUV만 타고 다니지 않아도 SUV 자가용만 좀 이렇게 소형차로, 연비가 좋은 소형차로 바꿔도 지구온난화에 확실히 기여하는 바,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없애는데도 진짜 기여를 많이 하시는 거죠.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없애는데도. 첫 번째 그렇고요. 그러니까 경유차 포함한 SUV.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혹시 그 집에서 멀티탭 사용하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많이들 있으시군요. 근데 멀티탭만 사용하시고 스위치는 안 끄시죠? 네. 멀티탭 사용하시고 스위치를 꺼서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계인데요.
우리나라의 통계가 아니라 미국의 통계인데 미국은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제 난장판인 그런 나라인데 그 미국은 거의 대기 전력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긴 미국에서 대기 전력만 제대로 차단을 해도 미국에 있는 100개의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10기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통계를 정확하게 내보지는 않았고 그런 연구를 찾아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대기 전력만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만 잘 뽑고 멀티탭을 설치한 다음에 멀티탭 스위치만 오프로 놓아도 우리나라의 석탄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한두 개 정도는 줄일 수 있을 정도의 그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고 말씀하신 데 되게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는 거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훨씬 더 큰 구조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송전하는 통로의 문제라든가 그게 그 한 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 로스가 되게 많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쪽으로 개인의 역량을 모으는 게 오히려 네. 저는 좋지 않을까. 물론 굉장히 좋은 방식이지만 그 짐을 개인이 다 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예, 옆에서 갑니다. 은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은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좀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것 중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할 법한 걸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여러분들이 전기요금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전기요금을 내면 그 전기요금의 3.3%가 전력발전기금이라는 형태로 따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는 중요한 일의 하나가 뭐냐면 원자력 문화재단이라는 곳에 연간 200억, 300억씩의 돈을 댑니다. 그 원자력 문화재단은 1980년대 초에 생긴 기관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왜 필요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왜 좋은지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계도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왜 좋은지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지금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가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론을 만들고 좀 대안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찬성 반대 여부는 떠나서 그건 이미 잘 되고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최소한 원자력 문화재단은 재생가능 에너지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MB가 좋아했던 녹색 에너지 문화재단이든 뭐 어쨌든 그런 쪽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런 기관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재생가능 에너지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고 또 아이들에게 지금도 어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원자력 글쓰기 대회, 네 원자력 그림 대회. 그리고 또 그런 데서 상 받은 애들은 해외 원자력 발전소 같은데 이렇게 시찰을 하게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 근데 우리가 낸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떼서내는 기금으로 그런 기관이 아니라 뭔가 다른 멋진 기관 같은 게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이런 얘기들이 좀 9시 뉴스 이전에 멋진 CF 같은 걸로도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글짓기 대회 같은 곳에서 아이들도 좀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게끔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된다면 훨씬 더 뭔가 우리 사회가 바뀌는데 좀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조금만 의지를 보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못 없애고 있어요.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미 저쪽은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문화 혹은 환경운동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되겠냐. 근데 항상 정치적입니다. 저쪽은. 그렇죠. 모든 것이 정치적인 네. 거죠, 사실은. 특히 시스템이나 구조나 법령이나 이런 걸 바꾸려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자각이 되어야 또 정치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단지 제가 SUV를 몰고 있고 또 대기 전력을 끄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방금 무척 큰 죄책감을 느꼈으나 이명환 박사님 덕에 조금 덜어졌습니다. 자각하자.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SUV 제가 좀 산 지 얼마 안 돼서요. 아직 디젤은 아닙니다.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들. 근데 아마 한두 번 들어보신 얘기가 아닐 거예요.
저도 심지어는 옛날에 에너지 다큐, 환경 다큐도 만든 사람인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거는 우리가 사회와 문화가 이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데다가 우리 자신도 거기에 신경 쓸 만큼의 정신적 여유가 없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자꾸 일깨워 주시는 분이 바로 강양구 기자님이세요. 옛날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모셔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제 슬슬 이제 끝을 내야겠군요. 저희 칼 세이건 살롱은 다들 아시다시피 벙커원과 어디죠? 사이언스 북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미국의 칼 세이건 재단의 협조와 도움과 승인과 허락하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태양의 자매들이라는 편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계속 편을 더해갈수록 새로운 분들이 등장하시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느낌으로는 이게 13회가 끝날 때쯤에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과학과 연관된 부분을 환경이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에 이르기까지 부분들을 문화적, 정치적, 인문적으로 전부 커버하는 그런 기획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뿌듯한 감이 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신 강양구 기자님과 이명환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진 않고요. 여기 좀 따뜻해졌죠, 실내가. 네, 뭐 히터를 틀었나 봐요. 네, 여기 이제 따뜻해질 테니까요. 추워진다고 안 오지 마시고 밖에 위험하고 추워요. 네. 따뜻한 벙커에서 앞으로도 많은 시간, 저희 시간뿐만 아니고 다른 시간도 많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안녕히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벙커원 강강